제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 걸로 보입니까? 40대로 생각하는 손 들어보시죠. 50대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시죠. 머리도 깎고 수염도 기르고 이러니까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수염을 얼마 전 단식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안 깎았는데, 안 깎는 게 되게 더 낫네요. 네, 황 대표가 어제 서울대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수염을 깎는 게 좋을지 안 깎는 게 좋을지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제 강의를 가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좀 깨보려고 저는 농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했던 단식이었잖아요. 좀 뜬금없는 단식이라고 해서 비아냥도 받고 조롱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황교안 대표의 존재감이 좀 더 커진 그런 그 단식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은 단식은 단식이고 또 저렇게 그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는 또 그것도 좀 농담의 한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저는 좀 그 황교안 대표 이전에도 그 삭발하고 나서 율브리너 닮지 않았냐고. 패러디물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그 삭발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저것도 저는 그렇게 썩 재밌는 농담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물론 요즘에 서울대 그 합격하는 비율을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부촌에 출신의 학생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이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20대 대학생들의 예비 사회인들의 그 고민에 좀 더 접근하는, 좀 공감하는 그런 소재로 좀 저런 서먹한 분위기를 깼으면 어떠나 하는 또 그런 추가적인 부탁을 또 드립니다. 네. 네. 황 대표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요, 주 52시간 근로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애들을 키우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제 쓸 때 써야 하는데, 주 52시간이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박 교수님.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어제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사실 많이 됐었잖아요. 스타일도 좀 바꾸시고, 네. 그런 점은 좋은데, 좀 사고도 좀 현대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경제학 강의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아마 대학 다닐 때 경제학 원론 봤던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유럽에 국민소득 한 4만 불 정도 되는 나라에서 36시간 하는 나라도 있어요. 네. 국민이 행복한 게 좋은 시대이지, 옛날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이래, 이런 개발 독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경제 공부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를 넘어가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기본소득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고할 자유와 같이 놀 자유를 동시에 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런 복지 차원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요즘 시대에 맞는 경제 공부를 하시고 젊은이들을 만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학생들의 송곳 질문이 적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황 대표 단식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어떤 질문들이 좀 오고 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특히 또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국회 또 그 정당 대표가 하니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청와대 앞 천막 설치는 위법이지 않냐? 그러면 그 위법은 좋은 위법이냐? 네. 그런 질문도 나왔고요. 그래서 황 대표가 최대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의 그 국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의원들을 검찰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 학생들이 비판적인 질문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잘 알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나랑 생각이 같아서 반가웠다든가, 또 이렇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또 그 뜻을 같이 하니까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 40명 정도가 그 사진을 찍자고 줄을 섰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러는 걸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게 곧 지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진 찍는다는 게,
그래도 저렇게 젊은 층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자유한국당 대표로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 보입니다. 뭔가 단식을 하고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수염을 계속 기를지도 관심인 것 같고요. 네. 네. 황 대표가 이렇게 서울대 학생들을 만나고 있을 때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마지막 원내대표 회의를 주재하고 고별 오찬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보시죠. 격동의 1년이었던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말 그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 원내대표가 소감을 밝혔는데요. 격동의 1년이었다. 또 한국당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님, 솔직히 나경원 원내대표 1년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국민을 결집시키진 않았고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면 뭐 그런 성공한 거 아닙니까? 부분에서 성공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마지막에 이분이 몇 가지 처신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공은 오히려 황구ያን 대표가 다 가져가고 이분은 오히려 좀 그 과만 기억되는 그런 대표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미국 가서 발언했던 내용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조국 사태 이후에 표창장을 수여했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은 그 민생입법을 가지고 미식입법 뭐 이런 법들을 가지고 이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국민들은 늘 그 마지막 결론을 기억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나경원 대표가 참 결말이 좋지 않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좀 더 걱정을 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보수층을 결집을 시켰으니까 총선에서 중도 확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나경원 대표의 공천 문제까지도 저는 좀 우려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좀 그 걱정을 한번 해보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이 마지막에 민식이법 문제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남겼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에 여러 가지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뜻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어쨌든 황 대표의 어떻게 의중을 따랐으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그 공천을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는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당 밖에서 봤을 때 그 황교안 대표께서 당원 당규에 위배되게 지금 그 총선이 6개월 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그 나경원 대표의 자녀 임기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에 안 맞게 지금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기분은 상했겠지만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래도 1년간 잘했든 못했든 고생했던 원내대표에 대해서 마지막 예우가 아쉬운 점이 많았다.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의 결정은 좀 그런 그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경원 대표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그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외신을 그 인용을 하면서 김정은의 그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표현을 함으로써 그 나다르크라는 이제 또 별칭을 얻게 됐죠. 그러면서 또 보수의 그 뭐 대안 중에 하나로도 떠오르긴 했는데 이후에 원내 전략에 있어서 아쉬운 면들도 있고 좀 그 대책들이 좀 가벼웠다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 그래도 나경원 대표만큼의 그 대중성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의원이 한국당에서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그래도 뭐 원내대표로서 좀 그 사람들 머리에는 그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원내대표가 아니었나 좀 저는 그래도 한 우 정도 미 정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인영 이제 민주당 대표하고 이제 원내대표 얘기를 할 때
밥 잘 사주는 뭐 이쁜 예쁜 누나. 네. 네네.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그 마지막이 어제도 또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이 여야 이 사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마지막 빅딜을 시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가 마지막에 불참을 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나경원 대표의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네. 이것은 후임 대표의 몫이니 당신은 빠지시오라고 저는 뭐 했다라고 충분히 추측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경우에 보통 2, 3일 남은 경우에 원내대표 선거를 며칠을 미루기도 해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보통 정리하고 가는 게 정치권의 관례입니다. 이 마지막 관례까지도 나경원 대표에게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나경원 대표는 황교안 대표에게 나쁘게 표현하면 제대로 찍혔다. 저는 뭐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뭐 한국당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박 교수님,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이 본회의 개시에 맞춰서 뭐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 3법까지 처리를 하고 이제 임시회의에서 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좀 처리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시나리오를 좀 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최종 전략이죠. 아직도 이틀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틀의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이 민생 입법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한다면은 이 패스트트랙 법이라든가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협상을 해서 임시회를 할 수 있는 소지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네. 한국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고집을 한다면은 이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법안을 다 일단은 상정을 해놓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인 거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제가 보니까는 뭐 민주당도 과거에 야당 시절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임시국회를 하루 단위로 소집을 하게 해서 전날 있었던 필리버스터에서 의결이 안 됐던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바로 그렇죠. 최우선으로 그럼 필리버스터를 의결을 못 하잖아요.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루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거는 집권 여당도 있지만 여당이 제1야당을 뺀 채로 저렇게 꼼수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문제 많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원론적인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에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한국당하고 마지막까지도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시나리오는 뭐 한국당을 우선은 뭐 속된 표현로 제끼고 뭐 이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라는 모양새를 따면 모양새도 참 안 좋은 거고 꼼수라는 게 뭡니까? 그게 위법은 아니지만 좋게 말하면 묘안이지만 안 좋게 말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네. 저는 전공법대로 좀 하라는 거죠, 민주당도. 대화를 통해서 사실상 여야가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정말 진정한 국회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다음에 또 하고. 이 전환을 삼을 만한 계기가 있잖아요.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9일날 새롭게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하고 그걸 모멘텀으로 삼아서 협상을 나가는 또 계기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결국은 이게 다시 재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이해찬 대표가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인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정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나경원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끌고 나온 거죠. 이 필리버스터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이 여당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살라미라든가 깍두기 전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퇴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거고 이런 상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되면은 충분히 여당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야당도 이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다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투쟁과 협상력을 동시에 갖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다만
다시 한 번 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민생 입법을 방해한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뜻에서 민주당이 이런 그 전략을 드러내 보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사실 이제 한국당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선출되는 이제 원내대표 지금 뭐 강석호 의원, 유기준, 윤상현, 심재철 의원 이렇게 네 분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강력하고 리더십이 있는 원내대표 있으면서 타협도 하는. 예, 타협도 하는 그 분이 가장 뭐 적절한 인물 누구라고 보십니까? 박 교수. 저는 제가 찍은 사람이 100%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그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힌트를 좀 주시죠. 어쨌든 이게 지금 친박 또 비박 친황 네. 비황 이런 상황에서 친박이면서 친황인 분 그럼 그러면서 이제 대충 이 협상도 할 수 있는 분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총선 국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무마를 한다거나 어떤 이 제수처를 취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되지 않을까 황교안 대표가 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도 동의하시나요? 원내대표 경선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친정체제가 확고하느냐?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 그 네 분 정도인데 런닝메이트 정책위 의장 런닝메이트를 찾으신 분도 있고 못 찾으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섣불리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몇몇 분은 됐을 때가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스러운 분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